지난 시간 디딤 영상을 통해서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김소월 시인의 생애, 김소월 씨가 지닌 특징인 7호조 삼음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만약 그 내용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보기를 추천합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산유화를 미리 읽어보고 스스로 감상해보라고 했었는데 스스로 감상해 본 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거겠죠?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산유화,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시가 별로 길지는 않죠. 어려운 느낌도 일단 처음 봤을 때는 없을 거예요.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김소월 시인의 시는 삼음보의 율격을 지닌다고 했었는데 그것만 먼저 파악해 볼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삼음보.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삼음보.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삼음보.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삼음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니 삼음보는 왜 지멋대로인가요? 두 행을 합쳐서 삼음보였다가 하나 둘 셋 세 행을 합쳐서 삼음보였다가 어떤 경우는 그냥 한 행을 삼음보로 나누기도 했다가 이거 갖다 붙이기 아닌가요? 하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다면 지난번 디딤 영상을 다시 한번 봐야겠죠. 그치만 쌤은 친절하니까 딱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요. 짜잔! 콩나물 폭탄입니다. 선생님이 72개의 콩나물을 그리면서 사실 이게 지금 몇 번째라 막 더 많이 그렸어요. 어쨌든 뇌가 참 단순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설명을 시작할게요. 김소월 시인이 이 시를 쓰던 시기는 7호조의 음수율을 지닌 노래가 유행했었다고 했죠. 음수율은 글자 수를 말하는 것이니까 7개, 5개의 글자들로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노래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다 보니까 박자로 해도 되죠? 7박자, 5박자. 그런데 그게 일본 노래에서 온 가락이었잖아요. 유행하는 노래라 별 의식 없이 많이들 부르긴 했지만요. 그래서 김소월은 그걸 다시 우리의 전통 민요의 가락인 삼음보로 바꾸고 우리의 전통미가 담긴 내용을 담아냈다고 했죠. 7호조는 이렇게 삼음보로 변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로 보자면은 이렇게 7, 이렇게 5, 7, 5의 글자 수는 보통 한 줄로 썼었는데 그거를 세 덩어리로 나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7박, 5박 합치면 12박일 텐데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7, 5를 세 덩어리로 나눴을 때 요거를 C에서는 이렇게 덩어리 세 개로 나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더 살펴볼게요. 삼음보를 확인을 해볼게요. 삼음보로 나뉘는 건 노래의 마디가 세 개의 덩어리로 나뉜다라고 생각해도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7자, 5자 완전히 똑 떨어지는 7자, 5자는 아닐 수 있지만 그 박을 기본적으로는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문보 유격인지 알겠죠?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과는 별도로 볼 수 있는 전체적 운율이라서, 그러니까 시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별도로 지금 사문보 같은 경우에 한번 끊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내용, 산유화 전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는 산에 꽃이 핀다고 하네. 산에 피는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고 하니까 제법 운치 있는걸? 산에서 오는 새도 꽃이 좋아서 산다니까 평화롭네. 그런 산에 다시 꽃이 진다고 하니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른 꽃의 변화를 보여주고 끝난 건가 보다. 자연 친화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느낌의 시였어. 끝. 이렇게 읽은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시의 경우는 조금 더 깊이 시의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서 좀 철학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부터 좀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인가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볼게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꼭 질문 남겨야 하는 거 알죠? 그럼 1년부터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마침 딱 4개의 산이 있더라고요. 전체적 연도 4개의 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연에는 게다가 산이 등장하죠. 교과서 그림을 이용해서 정리해 볼게요. 일단 1년입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핀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하면서 꽃이 피네라는 말이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꽃 피네, 꽃 피네, 꽃이 피네 뭐 이런 말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반복되는 부분을 빼버리면요. 산이라는 공간에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핀다는 내용입니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일단 계속 반복하고 있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 이 시에서는 꽃이라고 하는 시어가 주된 서술의 대상, 즉 시적 대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대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보자면 의심의 여지 없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 계속 반복하잖아요. 꽃이 피네라고 하면서 핀다라는 사실을 반복하고 있죠. 동일한 식구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동일 식구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율감이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율감이 생기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꽃이 핀다는 것, 즉 꽃의 생성, 꽃이 하나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의 생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꽃, 이게 시적인 대상이 될 텐데 대상의 생성을 강조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활짝, 저기서도 활짝 하고 피어나는 거잖아요. 꽃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꽃이 가을, 봄, 여름 없이 핀다고 얘기하죠. 여기서의 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이것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면 왜 가을이라고 쓰지 않고 갈이라고 썼을까요? 가을을 발음할 때는 서로 다른 모음, 아하고 으, 이게 아무래도 좀 충돌을 하게 되죠. 입 모양도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갈이라고 해서 충돌하는 으 모음을 아예 탈락시키고 가을하고 발음을 하게 되면 훨씬 모음이 단순해지고 간결해지게 되죠. 그래? 그럼 나도 일상생활에서 간결하게 할래. 난 갈이 좋아. 갈에는 단풍을 주울 거야. 라고 막 일상생활에서 말해버리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뭔데? 왜 이렇게 말하는데? 하고 생각할걸요? 일상에서는 문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시 안에서는 운율적인 면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이런 시어의 변형을 허용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너무 쉬운 문제를 물어봤나요? 이런 거를 우리는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하죠.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가을, 봄, 여름 없이 라는 표현에서 이 부분 말고 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식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계절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계절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순서를 바꾼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가을, 봄, 여름 없이 라고 하면 가을 다음엔 꽃이 없는 겨울은 없고 원래 가을 다음엔 겨울이어야 되는데 겨울은 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겨울을 자연스럽게 생략하고 바로 봄이 오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여름 다음 계절은 우리가 가을인 거 알잖아요. 가을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름 다음 가을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작으로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즉 계절이 계속 순환되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을, 봄, 여름 없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갈, 봄, 여름 없이 라고 하면서 말 자체가 가을, 봄, 여름 없이에 비해서 가을, 봄, 여름 없이 이게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 같은 즉 계절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은 온율감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 우리는 시적인 간결성이나 운율감 같은 형식적인 효과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계절의 순환 이게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효과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1년은 산에 꽃이 핀다. 결국은 이 단순한 얘기였어요. 산에 꽃이 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년으로 넘어갈게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일단은 동일 식구가 반복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에라고 하는 식구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자연스럽게 운율이 형성이 되겠죠. 운율감.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운율이 형성된다는 것 말고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반복만 생각한다면요. 산에 라고 행을 바꾸지 않고요. 그냥 산에 하고 한 행에 써도 될 텐데 굳이 행을 바꾸어 놓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뭐가 생기냐면 시간적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시에서는요. 행을 바꾸면 그만큼 그 사이에 쉬는 시간적 간격이 생긴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걸 어려운 말로는 휴지라고도 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에 하고 천천히 곱씹듯이 읽어줘야 합니다. 앞에서 음악 악보에다가 넣었을 때 산에 하고 이렇게 한 마디에 넣어주면서 굉장히 천천히 선생님이 노래를 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천히 곱씹듯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을 바꾸고 또 반복하면서 얻어내려는 효과는 뭘까요? 꽃이 피는 공간이 바로 산이다 라는 걸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건 산에라고 한행에 써도 강조는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럴싸한,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첫 번째는 동일한 식구를 반복했다면 두 번째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효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과 산의 거리감
이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산에 산에라고 하니까 여기도 산에 산에 그래서 여러 산봉우리들이 있는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보면 딱 하나의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과 산이 여기도 저기도 솟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산끼리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산, 저 산 속에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연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는 말 여기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보는 순간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꽃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게 누구겠어요? 화자겠죠? 팔이 너무 긴데 원숭이처럼. 어쨌든 여기 지금 누군가가 있구나 하는 점이에요. 1년에서도 산에 꽃이 핀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가 보고 있는 존재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는 당연히 화자겠지만 시 전체적으로는 화자가 나 또는 우리라는 말로 표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아서 화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면서 읽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만치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만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주체가 꽃을 관찰하면서 꽃이 저만치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꽃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을 거고요. 이 대상을 관찰을 하는데 굉장히 좀 멀리 있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만치 있는 대상으로 자각을 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화자와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인 꽃, 이 사이의 거리가 좀 멀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자와 대상, 여기선 꽃이겠죠. 그 대상과의 거리를 저만치 라는 표현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꽤 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꽃 피네 하고 계속 반복하고 말하면서 꽃이 피었다는 것을 진짜 완전 관심 있게 지켜보던 화자인데 그 꽃이 저만치 멀리 있는 것만 지켜보면서 왜 바라보고만 있을까요? 게다가 꽃들은 산 여기저기에 엄청 많이 피었을 거 아니에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커다란 산에 달랑 한 송이만 피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화자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하는 꽃은 다른 꽃이 아니라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입니다. 보통의 꽃들은 무리를 지어서 적어도 몇 송이 혹은 좀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피어 있곤 하잖아요. 그런데 화자는 그런 꽃이 아니라 저만치 혼자 피어 있는 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리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나가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외롭고 쓸쓸할 것 같지 않나요? 외로움, 고독함, 쓸쓸함. 왜 다른 꽃이 아닌 이 꽃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게 마치 자신과 닮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요? 산에는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한가득이네 하고 생각하던 화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혼자 고독하게 피어있는 꽃이었습니다. 김소월 시인이 우울하고 힘겨운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자주 찾아간 곳이 집 근처의 산이었다고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그 점을 연결지어 이 시를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삶의 고독과 외로움을 가득 느꼈던 김소월 시인이
그러한 괴로움을 안고 산에 올랐을 때 저만치 혼자 있는 꽃을 본 것 같습니다. 나처럼 쟤도 혼자 피어 있구나. 저만치 떨어져서 피어 있구나 하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저만치라는 표현은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것이자 화자가 갖고 있는 혹은 꽃이 갖고 있는 고독한 정서를 환기, 그러니까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으로도 봅니다. 여기 정리하자면요. 고독의 정서, 환기. 우리 시 공부하다 보면 환기라는 말 자주 나오는데요. 환기라는 건 어떠한 감정이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 하게끔 하는 것, 이런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피어있는 고독한 존재인 꽃을 발견했죠. 꽃은 고독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닮은 화자. 그러니까 화자 역시 좀 고독한 존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고 예쁜 꽃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예쁘다 그냥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고독감을 느끼거나 혼자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해요. 선생님은 일단 예쁜 꽃을 보면 사진을 찍거나 막 감탄하기에 바쁘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외롭고 고독하고 엄청 힘들었던 날 산에 올라갔을 때 유독 혼자만 있는 꽃을 발견할 수도 있죠. 다른 때는 귀엽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좀 고독하거나 힘든 날은 괜히 나갔네 이 녀석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고독이라는 것을 꽃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이 고독을 느끼는 주체가 이 대상인 꽃뿐만 아니라 화자도 마찬가지로 그 고독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독은 화자 그리고 대상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온 이 혼자서 라는 표현에 주목해서 조금 저만치라는 표현을 다르게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화자와 대상인 꽃과의 거리 요것뿐만이 아니라 얘가 그냥 여러 꽃 무더기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꽃들도 존재해요. 여기 지금 여기저기 우리가 산에 가면은 꽃 한 송이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꽃들과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꽃 이들 사이의 거리감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해요. 이 저만치라는 표현을. 근데 그렇게 가능하겠죠. 왜냐면 꽃이 혼자서 있다고 했는데 우리 산에 가면은 꽃이 딱 한 송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꽃들이 있는 무리가 있다면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는 꽃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만치를 첫 번째, 두 번째 이 1번이나 2번으로 해석하는 것. 이 2번의 경우는 다른 꽃들과 대상 이 꽃과의 거리가 될 텐데 1번으로 해석하든 2번으로 해석하든 이 저만치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 저만치 1과 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도 저만치를 해석하기도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너무 심오하게 어떤 거리, 떨어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 쪽이 꽃이 저런 모양으로 저렇게 피어있네? 라고 얘기하는 그냥 모양, 상태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냥 저렇게 또는 저처럼 저 모습처럼 피어있다 라고도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앞에 거리에 조금 더 주목해 본 그런 해석의 경우는요. 이 존재 자체가 어떤 대상과 많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더 외롭고 더 고독해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 주목하게 되면 존재의 어떤 하나의 존재, 꽃이든 화자든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누구도 해소해 줄 사람이 곁에 없는 채 떨어져서 혼자 감내해야 되는 고독이 되는 거겠죠.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을 드러내는 데 좀 기여한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두 번째로 그냥 상태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요 의미는 조금 약화가 되겠죠. 그냥 꽃이 피어 있는 모습 그 자체잖아요. 그냥 저런 모습으로 혼자 피어 있네? 라고 하는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있다는 의미가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조금 약해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뭐 절대 고독, 뭐 완전 외로워 이런 의미는 조금 약해지겠죠. 그래도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혼자서라는 말은 존재하기 때문에 좀 외롭다, 고독하다 라는 의미로 읽히는 것은 사실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시를 읽었을 때 아, 꽃이 정말 외로운 존재구나. 고독한 존재야. 안타까워. 이렇게 느끼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혼자서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 그리고 저만치 떨어져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꽃이 진짜 외로운가 봐? 라고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 시에 자주 등장하는 종결 표현 때문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종결 표현이 꽃 피네, 뭐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그리고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아니면 여기 산호라네. 또는 뭐 꽃지네, 꽃이 지네. 이런 것처럼 지금 뭐뭐뭐 하네라고 하는 종결 표현이죠.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 남편과 옷을 사러 갔는데 옷을 입어보고는 이거 예쁘지? 하고 물어봤더니 예쁘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신랑이. 그러면 예쁘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빨리 옷을 사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하는 의심을 좀 하게 되겠죠. 만약에 예쁘다 라고 했다면 좀 우줄우줄 막 춤추면서 계산까지 하고 신나게 나올 텐데 예쁘네 하는 말을 들으면 아마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좀 더 둘러보고 올게요 하고 가게를 나올지도 몰라요. 이 네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야 예쁘네 하고 좀 야 뭐 요 정도의 보조말을 쓰지 않는 한 예쁘네 예쁘네 하고 감탄하듯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밥 먹고 있네 달리고 있네 무엇 무엇 하고 있네 라고 말하면 조금 나와는 상관없는 대상을 지켜보면서 그냥 좀 거리를 두고 말하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완전 동조되지 않은 것 같은 진심으로 감탄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러한 종결어미를 근데 산유화는 전반적으로 다 쓰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동일한 종결어미 네, 이런 네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운율감이 느껴지기는 하죠. 여기 종결어미 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운율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운율도 종결어미 뒷부분, 그러니까 종결어미가 뒷부분이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가군이라고 얘기해요. 운율 중에서도 다리 각자를 쓴 거예요. 우리 몸에서 다리는 제일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가장 뒷부분을 계속 유사하게 반복하면 가군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운율이 형성되는 측면 말고도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을 확 노출시키는 것을 좀 차단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절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좀 지켜보는 것 같은 관조적인 태도. 관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사실 관조적인 태도라는 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그냥 관찰하듯이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고독의 정서를 드러내는데도 완전히 울적해지거나 그 고독에 흐 하고 빠져드는 느낌이 아니라 그 고독의 감정으로부터도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느낌이 좀 들죠. 고독이라는 것이 사실 평생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순간에는 꽃처럼 피어나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순간들이 있더라도 근원적으로는 자기의 인생을 혼자 견뎌내야 하는 고독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나도 꽃도 모두 고독한 존재들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연의 내용은 꽃이 피어 있긴 한데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3년으로 넘어갈게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보통은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가 아니라 작은 새여로 많이 쓰여 있는데 우리 교과서는 작은 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맥락상으로는 작은 새여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을 보면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꽃이 좋아 산에서 산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보면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진짜 말 그대로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살고 있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근데 왜 꽃이 좋을까요? 여기서의 꽃은 맥락상, 앞에서 계속 봤던 맥락상 어떤 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독하고 저만치 혼자 피어서 외로워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다고 얘기해요. 그럼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살면서도 그 꽃을 근데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작은 새는 꽃 위에 앉아도 보고 뭐 곁에 종종거리며 걸어보고 하는 그런 접근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저만치의 거리감을 여기서 갑자기 뭐 접근해서 가까이 갔다는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고독한 그 자체로, 얘는 그냥 고독한 애니까 고독한 그 자체로 그냥 혼자서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고독하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상대의 고독을 알고 그 고독을 함부로 뭐 위로하는 척하거나 건드리거나 하지 않는 걸 보면 작은 새도 그 고독의 무게를 좀 잘 아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작은 새도 좀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속에서 울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새는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새가 울고 있는 건지 행복해서 깍깍거리는지 새에게 인터뷰를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새가 울고 있는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고 같은 감정을 지닌 것으로 보는 꽃을 좋아하는 존재, 그러니까 같은 고독의 감정을 가진 존재로서 뭐 꽃을 좋아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주체는 사실 누굴까요? 작은 새도 외로울 거야, 뭐 고독할 거야. 그래서 그 외롭고 고독한 꽃을 작은 새도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 주체는 사실 화자겠죠, 화자.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처럼 지금 화자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대충. 어쨌든 화자가 지금 새를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고독과 외로움을 가진 존재도 화자겠죠. 사실은 고독이나 외로움의 감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화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나 고독의 감정을 마치 작은 새도 느끼고 있는 것처럼 화자의 감정을 뿅 하고 집어넣은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작은 새를 감정이입의 대상,
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또 화자의 분신이라는 말도 써요. 굉장히 유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화자의 다른 형태. 그러니까 실제로는 화자가 이런 마음을 느끼는데 마치 얘가 느끼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작은 새라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 즉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산에서 오는 작은 새가 꽃이 좋아 산에서 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고독한 존재인 꽃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울어야 하고 외로운 존재지만 산에서 그래도 이 작은 새가 살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한 존재가 감당해야 하는 고독, 그 고독을 그냥 평생 그래도 그 대상을 좋아하면서 받아들이고 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고급지게 얘기하자면 이 부분을 고급지게 얘기하자면 운명적인 고독을 수용한다 라고도 봐요. 그래서 운명적 인 고독을 수용한다라고 보는 거죠. 아, 여기까지 보면 고독한 존재가 참 많죠. 화자도, 작은 새도, 꽃도. 그러면 고독한 존재는 꽃뿐 또는 새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침 화자의 눈에 꽃이 보여서, 새가 보여서 그들을 고독한 존재로 이야기한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실 나름의 고독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1년에서 산에 꽃이 핀다 라고 하는 것도 세상이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 어떤 무언가의 존재가 생성된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어떤 존재가 생성되는 것, 존재의 생성, 이런 것을 말하는 걸 거고요. 그럼 이연에서 저만치 혼자서 피어서 고독한 꽃도 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 모든 존재는 고독하다라고 하는 존재의 고독. 여기도 그냥 맥락상 존재가 생성,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존재의 생성이라고 하는 게 말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존재의 고독 이런 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은 그러한 고독한 존재가 좋아서 산에서 사는 그러니까 고독한 존재인 꽃 같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사는 또 고독한 작은 새의 이야기였죠. 그럼 3년은 꽃이 좋아 산에 사는 작은 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마 가까이 가지는 않고 있지만 서로의 고독을 잘 알기에 새도 꽃도 서로 고독하다는 것. 그러니까 새가 꽃의 고독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를 그냥 좀 지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존재 간의 교감, 존재의 교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연으로 넘어갈게요.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에 피었던 그 고독했던 꽃이 집니다. 생명을 다해가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을, 봄, 여름 없이 즉 봄, 여름, 가을 계절의 구분 없이 꽃이 지고 있습니다. 1년에서는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핀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찌 4연에서는 또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진다라고 얘기하나요? 똑같은 시간에 피고 지고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는 사실 모두 성립 가능하죠. 2020년 5월의 봄, 여러분이 이 봄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지는 모습을 벌써 숱하게 보았을 겁니다. 목련나무에서, 벚나무에서, 복숭아나무에서 꽃들은 우리가 지켜보든 그렇지 않든 무수히 꽃잎을 피웠고 그 바람이 또 바람에 지기도 했습니다. 부는 바람에 목련이 뚝뚝 떨어지는 슬픔 뒤로 복숭아 나무의 꽃은 연분홍 포들한 잎을 틔우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순간임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에서는요, 가을, 봄, 여름 없이 피었던 꽃들이 산에 그러니까 꽃들이 지고 있는 장면,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산에 꽃이 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즉, 존재가 소멸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꽃이 지는 순간에도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꽃이 진다고 해서 굉장히 절망적이거나 괴로운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대자연의 질서 속에서 이 세계가 계속 순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연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연의 형식적인 장치에 의해서 더 절묘하게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을 그냥 봐도 알겠지만 1년과 굉장히 흡사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첫 번째 연을 마지막에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반복하는데 완전히 똑같진 않죠.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피내와 진해. 많이 바뀌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의미 차이는 존재하죠. 피내, 진해. 이게 이제 변화돼서 반복이 됐으니까 반복, 변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년과 4년이 상당히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 이런 거를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하죠. 수미상관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을 반복하되 특정 시험한 변형을 했죠. 피내를 진해로. 그 시의 통사구조, 즉 문장구조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1년과 통사구조, 이건 문장구조라고도 해요. 이게 동일합니다. 꽃이 지네라고 끝났지만 통사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네. 수미상관이 이제 1년과 마지막 연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네라고 하는 순간 형태가 똑같으니까 앞에 있던 1년은 피네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1년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1년으로 흐름이 이동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1년에서 또 우리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2년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1년 부분에서는 산에 꽃이 피어 라고 하면서 어떤 존재의 생성 이런 걸 얘기했다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우리가 근데 그 존재들은 다 조금 고독한가 봐. 꽃이 저만치 혼자 피어 있어. 고독한 존재야. 그런데 그 고독한 존재에 교감하는 존재가 있죠. 작은 새. 얘는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살고 있어. 근데 새도 고독하고 꽃도 고독하고 화자도 그런 감정을 느껴. 즉 모든 존재는 다 고독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고독함을 알아주는 그런 교감은 존재해. 그러면서 그런 존재들이 나중에는 또 결국은 소멸하게 되지. 하지만 그 소멸은 끝이 아니라 다른 생성으로 이어지게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대자연의 순환의 어떤 고리 안에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수미상관 구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끝이 나고 있지만 끝부분을 시작 부분하고 굉장히 닮아있게 만듦으로써 자연이 계속 순환하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하여금 생기는 효과가 뭐냐라고 본다면 자연의 순환, 이 순환이라고 하면 1년에서 나왔던 생성이라든지 마지막 년에 나왔던 소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순환,
이런 것을 강조해서 잘 드러내준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면 거의 똑같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형태적인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위아래로 받쳐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형태.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끝났구나. 완전하게. 그래서 구조적 완결성. 이런 효과가 이제 수미상관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시에서 보여주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의 흐름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시어 두 개가 있었죠. 뭐냐면 꽃과 산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서 이 시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생각해 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성격이 있는 존재였죠?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고독한 존재였죠. 그러면서도 가을봄 여름 없이 피고 또 가을봄 여름 없이 지는, 즉 생성과 소멸이 거듭하는 세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성, 소멸이 거듭하는 세상의 모든 존재, 만물, 이런 걸 만물이라고도 하죠. 그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게 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산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만물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품어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주 같은 것 또는 뭐 진짜 넓은 대자연의 품, 자연의 세계, 이 전체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산은 만물의 존재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주 또는 뭐 자연의 세계,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냥 자연물 그 자체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 모든 존재, 꽃이든 작은 새든 화자와 같은 존재든 그 외의 것이든 그 모든 존재는 다 나름의 고독을 견뎌가며 생성과 소멸을 거듭한다 라는 게 이 작품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은 심오하고 어렵게도 느껴졌을 것 같은데 수업을 듣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꼭 들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주세요. 오랜 시간 수업을 들었으니 교과서를 쿨하게 덮어버리고 싶겠지만 수업 내용을 한번 떠올리며 여러분이 이렇게 필기한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스스로 왜 그렇게 정리했었지? 왜 필기 내용이 그렇지? 하고 생각할 때 맞아 이거였어 하고 충분히 납득이 갈 때 그때 책을 덮어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듣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거나 헷갈리는 건 중간고사로 문제로 나왔을 때 절대로 맞힐 수 없습니다. 지친 여러분에게 이렇게 숙제를 남긴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꼭 점검하길 바랍니다. 이왕 공부한 거 안 한 애들보다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알겠죠? 그럼 열심히 하길 선생님이 좀 당부하면서 이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수고했어요. 수미상관 얘기하면서 뭐 구조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생각난 거 하나는요. 이 시를 또 어떤 식으로도 얘기하냐면요. 형태 자체가 이렇게 산의 모양을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는 1년, 2년, 3년, 4년을 이제 나누게 될 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접었을 때 모양이 닮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1, 2년과 3, 4년이 형태상 대칭 구조를 이룬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